드디어 이제 이 작품에 손을 댑니다. 바그너가 만든 엄청난 대작이죠. 뭐 이게 한 작품을 그냥 가볍게 생각할 수도 없는 니벨룽의 반지, 뭐 링사이클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네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야, 1야, 2야, 3야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니벨룽의 반지를 이제 오늘부터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그 유튜브 오페라 영상을 시작할 때 이 작품까지 이제 제가 이렇게 손대게 될 줄은 정말 몰랐죠. 사실 이 작품은 뭐 우리가 굳이 따진다면 이제 오페라의 일반 오페라는 상당히 이제 좀 격이나 내용을 좀 달리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 이 작품을 접하기 전에 이제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될 사항들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그너의 이 니벨룽의 반지는 뭐 이제 독일 악극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벨칸토나 다른 이제 이탈리아, 프랑스 이런 오페라하고는 기본적으로 좀 틀립니다. 같은 상식 수준에서 이제 이 오페라를 접하면 이제 조금 낭패를 당하죠. 왜 그러냐면 이제 기존의 다른 이탈리안 오페라나 벨칸토 오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성악 위주의 어떤 오페라고, 노래, 가수와 성악가와 노래를 중심으로 한 오페라고, 이 작품은 이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악이 굉장히 절제가 된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아리아라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기본적인 이제 이 음악의 중심이 오케스트라로 이어지는 이제 관현악이 위주로 돼 있고, 주와 객이 이제 일반 오페라와는 지금 틀리다. 관현악과 문악 중심의 그런 오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멋진 아리아를 불렀을 때 이제 우리가 중간에 박수도 치고 브라보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 니벨룽의 반지에서는 적어도 이제 해서는 안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이제 바그너의 절대적인 신조가 중간에 음악을 끊고 박수를 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 악극을 이어나가는데 굉장히 큰 방해 요소로 봤기 때문에 이 무한선율이라는 개념이 거의 끊어지지 않고 음악을 끊임없이 연주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이 음악을 끊는다는 것은 굉장히 불경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관람의 그 주목도 사실 이제 노래를 중심으로 하는 성악이 아니고 이제 이 오케스트라와 이제 전체적인 스토리 전개되는 그런 음악 부분에 주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이 오케스트라의 규모가 이제 완전히 틀리죠.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저번에도 설명했지만 고전주의나 낭만주의 쪽에서의 이제 일반적인 오케스트라 구성은 보통 이제 목관, 이관 편성을 위주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케스트라의 규모가 60인 내외로 이렇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니벨룽의 반지는 오케스트라의 규모가 이제 100인조 안팎을 넘나드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뭐 소리 웅장함이라든가 이런 것이 뭐 격을 달리하죠. 그리고 이제 이 오페라는 그냥 본능에 충실한 상태로 내용과 뭐 이 오페라의 어떤 기본적인 상식 없이 오페라를 보는 것은 뭐 사실 죽음이죠. 그 시간이 지금 4편 다 합쳐서 뭐 17시간 내에서 18시간, 순수 이제 중간에 이제 이 인터미션 이런 걸 다 빼고 순수 연주 시간이 17시간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공연도 최소 6일 이상이 잡히죠. 왜 그러냐면 4일을 연달아 공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일부 이 인물들 같은 경우 일부 성악가는 이 3편에 동시에 출연을 하기 때문에 그 성악가한테 뭐 더블 게스팅을 하지 않는 한은 6일 만에 그걸 소화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이제 약간 우스갯소리지만 굉장히 이제 그게 이해도 없이 이제 이 작품을 관람을 하게 되면 이제 졸음이 뭐 엄청 쏟아지니까 송곳이나 핀을 준비해서 이제 허벅지를 찌르면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오페라의 과정상 이제 이건 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얘기인데, 우리가 흔히 이제 모차르트나 베르디, 푸치니 오페라를 우리가 이제 기본 과정이라고 만약 본다면,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본능적인 감성에 의해서 얼마든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장르도 아름답고 감성적인 아리아 중심으로 돼 있고, 또 워낙 스토리 자체가 잘 알려져 있고 이러기 때문에 별 준비 없이 봐도 이제 우리가 이제 충분히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본다면, 지난번에 이제 제가 드렸던 그 여왕 3부작 같은 그런 도니제티의 대작들은 그 사고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약간의 역사적인 그런 내용도 좀 알아야 되고, 또 어떤 전반적인 그 성악의 그 과정이나 구성들도 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약간의 노력이 필요한 발전 과정이라고 이렇게 본다면은, 오늘 이제부터 전개되는 이 니벨룽의 반지는 우리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뭐 수학의 정석에서 기본 발전 심화 과정, 가장 어려운 과정, 이건 이제 논리적인 접근이 확실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학습도 필요하고 그런 준비가 좀 돼야지 이제 이 작품을 무리 없이 감상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전개되는 이 얘기는 뭐 제가 가능하면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예술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고 약간은 논리적이고 이제 공학적인 방법으로 우선은 이 오페라를 접근하고 그렇게 이해도가 높아졌을 때 우리가 이 오페라를 감상했을 때 이제 나름 우리가 얻는 게 있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흔히 좋아하는 오페라는 아닙니다. 이 사실 이 바그너 오페라는 바그네리안이라고 아주 특수하게 이제 바그너에 심취된 분들이 독점적으로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오페라들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런 오페라들을 우리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즐길 수 있는 방법도 뭐 그것도 꽤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설명을 잘 들어보시고 오늘 이제 이 니벨룽의 반지 4부작은 이 심화 과정이다. 우리가 오페라의 심화 과정에 지금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처음으로. 자, 오페라의 이름도 사실 분분합니다. 내용이 니벨룽의 반지냐 혹은 니벨룽겐의 반지냐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사실 뭐라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굳이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이렇게 보면은 이 원어로 이 지금 독일어로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니벨룽겐은 니벨룽의 그 이 소유격 어미가 붙은 상태이기 때문에 니벨룽겐의 반지는 사실 문법적으로 약간 오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흔히 최근에 이제 많이 하는 니벨룽의 반지로 그렇게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벨룽의 반지는 이게 사실은 이제 그 로마 그리스 신화하고는 조금 다른 이제 북유럽 쪽의 어떤 신화인 사가하고 그다음에 독일 게르만 민족의 영웅 서사시인 니벨룽의 노래라는 그런 서사시가 있는데 이 두 작품을 약간은 이제 참고를 한 상태에서 만든 바그너가 직접 쓴 창작입니다. 그러니까 뭐 참조를 한 창작 대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작하고 대본하고 좀 틀리긴 하지만 스토리의 전체적인 내용도 바그너가 직접 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작곡을 위한 대본도 바그너가 직접 쓴 그런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본을 먼저 만들고 나서 이제 작곡을 나중에 바그너가 한 거고요. 이 순서는 오페라 순서는 라인의 황금부터 시작해서 이제 신들의 황혼으로 끝나는데 대본 자체를 만드는 게 이제 신들의 황혼을 먼저 만들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라인의 황금을 제일 마지막에 만들고 작곡은 다시 이제 라인의 황금부터 신들의 황혼으로 이렇게 했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사실 처음에 이제 그 바그너가 이 작품을 기획한 거는 그냥 이렇게 4부작으로 기획한 건 아니죠. 영웅의 죽음과 신들의 멸망을 주제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 내용이 이제 신들의 황혼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이걸 이렇게 만들고 보니까 도대체 영웅이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니까 사실 지그프리드가 필요했죠. 지그프리드가 어떤 식으로 영웅이 됐는지 그 영을 죽이고 반지를 쟁취했는지 하는 이런 스토리가 이제 지그프리드의 주요 스토리니까 지그프리드를 만들게 됐고 지그프리드를 만들다 보니까 지그프리드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도 이제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느낀 거죠. 그리고 이제 인간과 신이 어떻게 이렇게 얽히게 됐는지 무슨 이유로 신들이 왜 인간을 이런 복잡한 상황에 엮어냈는지 하는 부분이 이제 이 발키리에서 지금 사실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발키리가 필요했던 거고 발키리까지 만들다 보니까 결국 반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반지가 누가 반지를 만들었는지 반지에 왜 저주가 서렸는지 하는 부분에 이런 사전적 어떤 지식이 필요했던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라인의 황금입니다. 이렇게 대본이 이제 이런 역순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결국 니벨룽의 반지라는 4부작 대작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동기죠. 원래는 이제 이걸 하나의 오페라로 만들려고 그랬다가 결국은 이렇게 엄청난 대작이 된 겁니다. 물론 바그너도 이제 처음부터 이런 4부작을 처음부터 기획한 건 아니었습니다. 자, 이 바그너 작품을 세 개를 이렇게 보면은 1935년에 이제 연애금지부터 시작해서 뭐 주요 작품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라인의 황금하고 이제 이 발키리는 1869년하고 70년에 미넨에서 이 초연을 이미 했습니다. 이 초연을 한 것도 사실 바그너의 생각은 아니었고 그 어려움에 처한 바그너를 끝까지 도와줬던 사람이 바로 이제 바이에른 왕인 루트히비 2세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걸 졸랐던 것 같아요. 바그너는 자기 전용 극장을 만들어가 한꺼번에 네 작품을 같이 올리려고 했던 생각이 처음부터 강했었는데 뭐 자기를 후원해주고 너무 도와줬던 왕이 자꾸 원하니까 이 두 작품은 미리 되는 대로 이제 먼저 뮌헨에서 초연을 했습니다. 69년, 70년에. 그러고 나서 이제 지그프리드하고 이제 이 신들의 황혼은 1874년 정도에 작곡이 끝났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바이로이트 전용 극장을 만든 상태에서 이 두 작품을 거기서 이제 초연을 하게 됐고
앞선 두 작품하고 같이 네 작품이 이제 같이 동시에 바이오트 무대에 같이 섰었습니다. 1876년에. 그럼 이제 해수를 이렇게 보면은 이 라인의 황금을 작곡하기 시작한 해가 1848년이니까 이제 초연을 한 1876년까지 무려 이제 28년이 걸린 겁니다. 엄청난 작품이죠. 사실 1848년 이후에 이제 로엔 그린이나 트리스탄 이졸데, 뭐 뉘른베르크의 명가수 작품들 중간에 이제 만들어서 발표를 하긴 했었어도 사실 이 트리스탄과 이졸데 같은 작품은 사실은 이제 라인의 황금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는 작품입니다. 브룬힐드의 사랑 이야기를 쓰다 보니까 이제 뭐 자기의 사랑 얘기가 포함되어 있는 이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발표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바그너 작품 네 작품이 이제 사실 그 마지막 작품인 이제 파리지팔도 사실은 이제 니벨룽의 반지에 상당히 영향을 받은 작품입니다. 원래 이 지그프리드가 결국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 자체가 두려움을 모르는 순수함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지그프리드가 바로 그런 사람에 해당되고 실제 파리지팔도 그런 면에서 이제 맥락을 같이 하죠. 국내 초연은 이게 이제 2005년도에 이제 세종문화회관에서 뭐 국내 예술가들에 의해서 한 건 아니고요. 러시아나 이런 쪽에서 지금 그 연출가나 지휘자들이 몽땅 다 온 상태에서 이 6일 만에 이렇게 사부작을 끝냈다 그러네요. 물론 2005년도에는 제가 그렇게 오페라에 심취할 때가 아니니까 그 당시에는 뭐 전 관심이 없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전작을 이렇게 초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05년도에. 자, 오케스트라는 아까 얘기했지만 엄청난 규모의 오케스트라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목관 악기가 이제 4간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4간 편성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목관의 기본이 이제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인데 밑에 보면 이 피콜로나 뭐 코랑글레 이런 것들은 이제 피콜로는 플루트 계열의 악기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응용된 비슷한 악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4444 이렇게 돼서 이제 4간 편성이 돼서 목관 악기만 이제 16개가 이렇게 구성이 되죠. 그 다음 건반악기가 이제 홀은 8대, 뭐 이렇게 17, 그 다음 현악은 5부입니다. 제1, 바이올린이 제1, 2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64개. 타악기, 기타 합쳐서 이제 11개 정도가 되니까 이게 이제 108인조 오케스트라가 구성이 된 건데, 여기 보시면 홀은 8이고 바그너 튜바라는 게 이제 갈로해서 4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름은 바그너 튜바지만 이게 이제 홀은이 이거보다 조금 더 원형처럼 생겼죠. 홀은에서 약간 변형된 그 바그너가 이 니벨룽의 반지를 연주하기 위해서 자기가 개발한 악기입니다. 이게 호른 계열의 악기입니다. 여기서 갈로의 사가 된 거는 별도의 바그너 튜바 연주자가 따로 있다는 게 아니고 호른 연주자 중 4명이 바그너 튜바 연주를 겸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원은 이제 안 늘어나는 거죠. 8명. 그러니까 이게 이 108인조는 라인의 황금 기준입니다. 라인의 황금에 보면 망치와 모루까지 있는데 이게 이제 대장간이 이제 이 라이트 모티브 형태로 해서 이제 망치와 모루를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실제 이걸 이제 악기로 소리를 낼 수가 없으니까 실제 망치와 모루가 7대가 동원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총 108인조인데 라인의 황금이 그렇고 뭐 다른 작품들도 거의 뭐 발키레가 94인조, 지그프리트가 이제 94인조, 신들의 황혼이 101인조 이런 식으로 이제 엄청난 인원이 구성이 된 겁니다. 보통 이제 베르디나 푸치니의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그 낭만주의 오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2관 편성이 돼 있죠. 2관 편성이면 목관 악기가 이제 8개로 줄어들고 금관 악기도 거의 이제 지금 현재 수준에서 반 정도. 이제 타악기나 뭐 기타는 거의 비슷하다고 본다면은 현악 오부 같은 경우도 5부는 5부지만 이제 숫자 자체가 이제 구성이 틀려지죠. 이제 30 몇 대 정도 수준이 되니까 일반 오케스트라는 거의 60인조 안팎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거는 108인조입니다. 굉장히 차이가 있죠. 소리가 기본적으로 틀리고 일반 오페라 극장에서는 이 108명이 들어갈 수 있는 오케스트라 피트도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웬만한 극장 아니면 사실 이게 연주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면 이제 악기를 줄여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사실 본래 바그너 의도가 이제 사실은 없어지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악기 중에 약간 생소해 보이는 코랑글레라는 악기는 이게 사실 이제 잉글리시 호른이라는 악기인데 오보에 계열입니다. 그 오보에보다 약간 높은 음을 낸다 그러네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탐탐이라는 거는 이제 타악기인데 일반적인 타악기가 이제 사실 음정을 나타내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의 음정을 표현할 수 있다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이 글로켄슈필이라고는 뭐 보시기에 이제 뭐 흔히 보던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실로폰이라고 알고 있던 거죠. 근데 지금 이게 실로폰과 뭔가 다른가 해서 이제 제가 찾아봤더니
요즘 애들한테는 실리콘이라고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답니다. 글로켄슈필이라고 이렇게 독일어 명칭을 쓴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실로폰을 글로켄슈필로 이제 그렇게 배우고 있는 거죠. 자, 오페라의 특징은 이 니벨룽의 반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물론 다른 오페라 작품에도 이제 많이 쓰는 방식인데 이 유도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테마나 인물이 등장할 때 그 기본적으로 그 인물을 음악으로 이제 이미 예고를 하거나 각각의 그 음악들이 독창적인 음악들이 연주가 되는 이런 방식이 이제 라이트 모티브라고 그러는데 제가 여기 100여 개라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뭐 일부 전문가는 200개 이상이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일단 100개에서 200개 사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유도동기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쓰여진 겁니다. 저주의 모티브, 뭐 칼날의 모티브, 뭐 대장간의 모티브 하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각 작품을 소개해 드릴 때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을 드릴 겁니다. 일단 라이트 모티브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적용됐다. 그 다음에 이 무한선율이라고 그래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오케스트라 연주가 결코 인위적으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페라 작품 끝날 때까지 박수도 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런 거고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벨칸토에서 오케스트라 역할이 약간은 뭐 물론 완전히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약간은 성악가의 아리아에 대한 일종의 이제 반주 역할에 그치는 수준의 그 연주들이 많은데 사실 이거는 거꾸로 오케스트라 연주에 이제 이 배우들이 맞춰야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오케스트라 연주가 위주가 되는 그런 상태고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그 독립적으로 어떻게 막 아름다운 어떤 한편의 이런 성악을 아리아를 기대할 수는 없다는 거죠. 거의 대부분 이제 대사 전달을 위한 그런 레지타티브 형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성악 쪽보다는 오케스트라 관현악의 어떤 음악의 중심이 완전히 이렇게 넘어간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보라색 세 부분은 사실 다른 작품에는 거의 안 쓰는 방식인데 바그너 작품에만 아주 적극적으로 쓰이고 특히 니벨룽의 반지는 이 루일이 굉장히 엄격하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일단 이야기의 중심은 이제 그 북유럽 신들의 왕입니다. 보탄.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제우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예쁜 눈인데 굉장히 잘생긴 미남입니다. 계약의 신입니다. 이 보탄이라는 사람은 이제 프리카라는 이제 부인을 가지고 있죠. 결혼의 신인. 이 다 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천둥의 신 도너. 우리 왜 그 영화에도 있었잖아요. 그 토르라고 망치를 든 그 신, 천둥의 신. 그 다음에 행복의 신 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프리카의 이제 여동생인 이제 프라이아. 젊음의 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라는 이제 불의 신 로게가 있고요. 여자 신, 지혜의 신 에르다와 함께 낳은 9명의 발퀴레입니다. 이 발퀴레의 역할은 이제 이 바랄라라는 새로운 성을 만드는데 이 성을 지키기 위한 그 전사들을 전쟁에서 엄청나게 이제 용명을 떨치고 죽은 그런 지상에 있는 장군들을 이 발퀴레들이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 바랄라 궁을 이제 지키는 수비대로 썼다고 합니다. 막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이제 가서 이제 그 영혼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하늘에 이제 수비대로 썼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신화 얘기니까 뭐 논리적으로 따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에르다가 이제 다른 이제 신과 가진 이제 세 명의 노른이 이렇게 있고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신의 세계, 하늘의 세계입니다.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러고 니벨룽의 세계라고 이건 지하의 세계인데 이제 난쟁이들의 세계입니다. 결국 이제 이 니벨룽의 반지의 모든 사건의 이제 시작이 이 알베리에 의해서 난쟁이 왕인 알베리에 의해서 시작이 되죠. 이 친구가 라인강에 가서 황금을 훔쳐가지고 그걸 가지고 반지를 만들면서 이제 사실 이 모든 이야기의 단초가 제공이 되는데 이 니벨룽의 세계와 그 다음에 본의 아니게 신의 어떤 장난질에 의해 갖고 본의 아니게 이제 인간이 이렇게 어려운 혼란에 이제 휩싸이게 되죠. 이 파란색으로 된 거는 이제 이 나이딩족과 기비용족이라고 이제 인간이 이제 관여가 됐습니다. 이게 결국 이제 3부, 4부에서 나오는 인간들이고요. 그 파졸트와 파푸너, 거인의 세계입니다. 뭐 신도 아니고 뭐 인간도 아닌 이런 거인의 세계. 그 다음에 이제 그 라인을 지키는 3명의 라인의 처녀들.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이 보탄이 이제 그 멸망될 거를 어떤 신의 세계가 이제 이게 위협을 받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자기가 알베리에한테 이제 반지를 뺏어왔는데 그 반지를 결국은 이제 파졸트와 파푸너라는 거인들한테 뺏기게 됩니다. 그 반지를 되찾기 위해서는 이제 자기는 계약의 신이니까 신들이 이제 그 규율을 어기고 다시 빼앗아올 수는 없으니까 그 신들의 위협을 이제 어떻게 상쇄시키는 인간 영웅을 하나 만들기 위해 갖고
인간 세계로 내려와 갖고 인간인 여성하고 이제 관계를 맺어서 두 명의 남매를 쌍둥이 남매를 낳는데 이게 이제 지그문트와 지글랜드가 되는 거고 이 두 명이 이 근친상간을 통해서 이제 얻은 아이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전체 니벨룽 반지의 이제 주인공에 해당되는 지그프리드가 여기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신들의 어떤 자기네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제 인간이 이렇게 관여가 되고 결국은 결말적으로 이제 신들이 멸망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혼혈족들이 같이 섞이게 되고 알베리도 자기도 이제 그 반지를 보탄한테 뺏기거든요. 그 뺏긴 반지를 이제 다시 찾기 위해 갖고 인간인 그림힐데와 이제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이제 하겐이라는 또 혼혈이 있는데 결국 이 이야기의 최종 이야기는 이제 하겐이 지그프리드를 죽임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실 이야기가 결말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 복잡 단안한 상태에서 이런저런 이런 얽히고 섞인 이제 인물들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이 거대한 대서사시가 이제 이끌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 나오는 36명 정도가 나오는데 이 36명 정도가 전부 이제 성악이 있습니다. 실제로 역할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대작이겠습니까? 이 작품 하나를 공연하고 하는데도 지금 이 최소한 이제 성악가 36명이 필요하다는 그런 뭐 엄청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 등장인물 관계도는 앞으로도 지금 계속 제가 이제 그 얘기 중간중간 거론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이 등장인물 관계도는 이 전체 스토리를 이해하는데 절대적이니까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 이렇게 보기 쉽도록 만들기 위해서 제가 무지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내가 오페라 리벨룽의 반지를 적어도 누구한테 이제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여기 이제 이 등장인물 관계도 정도는 확실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이제 사실 오페라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다. 뭐 그 정도로 하고 일단 제가 다시 거론할 거니까 일단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다음에부터 이제 소개시켜드릴 영상은 이제 비엔나 국립극장에서 실제 가장 최근에 공연한 작품을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지휘는 이제 피터 슈나이더라고 이제 오스트리아 분인데 1939년생이니까 이 2017년 공연할 때 이미 70대 후반인 굉장히 노령이 해서 했는데 그만큼 나이도 많지만 이제 이 작품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높죠.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바그너 오페라는 사실 등장하는 어떤 성악가나 이런 분들이 일반 벨칸토나 이탈리아 뭐 프랑스 오페라에 등장하는 성악가하고 조금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여기 오스트리아나 독일처럼 기본적으로 독일어를 이제 네이티브 스피커로 하는 정도가 돼야지 사실 이 작품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예쁜 아리아를 외국어 이해도가 100%가 아닌 상태에서 부르는 거하고는 개념이 조금 틀린 거죠. 그러니까 주로 여기 등장인물들이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은 전부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계열입니다. 이제 독일어 자체를 모국어로 쓰는 그런 나라죠. 연출은 이제 스벤 에릭 베이돌프라고 이제 독일 분이고요. 여기도 보면 지금 기본적으로 지휘자하고 연출가가 전부 이제 오스트리아 독일 분이죠. 이 독일어를 모국어로 하는 그런 나라 사람들입니다. 2017년 5월 20일부터 이제 6월 5일까지 4개 공연을 했던 이 작품 이제 영상을 제가 위주로 해서 앞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대략의 줄거리를 보면은 라인의 황금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전야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반지의 탄생 과정을 이제 설명하는 그런 작품이고 신들이 왜 이런 짓거리를 했는지 하는 그런 기본적인 배경을 지금 설명한 거죠. 우선 이제 난쟁이 니벨룽 쪽인 이제 난쟁이 알베리가 사실 라인의 세 처녀를 좋아하다가 사실 라인의 황금을 손에 얻기 위해서 이제 그 사랑을 기본 요건이 이제 사랑을 하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 대신에 이제 라인의 황금을 손에 얻으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자기 동생인 미미한테 시켜서 이제 반지가 만들어집니다. 이 반지를 만들었는데 사실 보탄이 이제 자기 그 신들을 안전하게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바랄라 궁을 만드는데 이 두 명의 거인한테 그 궁을 좀 지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자기 처제죠. 자기 처제를 그 대가로 주겠다는 아주 이제 위험한 약속을 하게 되죠. 자기 부인이 이제 자기 동생을 그 조건으로 낸 걸 알고 뭐 난리법석이니까 결국은 그 두 거인이 원하는 이 라인의 황금과 반지를
프레이아 대신에 이제 그 주면서 결국 이제 반지를 알베리한테 뺏게 되죠. 그러면서 알베리가 그 반지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한테 저주를 퍼붓습니다. 갖게 되면 무조건 죽음에 임할 거라는. 그렇게 이제 이 반지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결국 이제 거인들한테 그게 반지가 뺏기고 거인들은 그 반지를 갖자마자 두 형제가 이제 또 싸움을 해서 한 명을 죽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바랄라 성에 입성하는 게 이제 라인의 황금의 이제 거의 주 얘기고, 그 두 번째 얘기 발키리는 사실 이게 이제 4부작 중에서 이제 제일 그래도 인기가 있고 재밌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제1야에 해당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이 발키레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에르다라는 이제 그 여신과의 사이에서 보탄이 만든 9명의 딸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되는 게 이제 결국 이 전체 이야기의 여자 주인공에 해당되는 브룬힐데인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상에서 이제 죽은 영웅들을 데려다가 바랄라 성에 이제 그 수비를 맡기는 그런 임무를 갖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보탄이 인간 여성하고 만든 두 쌍둥이 남매 지그문트와 지글랜드가 이제 우연히 만나게 되죠. 지글랜드는 이제 그 강제로 이제 훈딩이라는 남자와 결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거기서 두 남매가 이제 사랑에 빠지고 자기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그 검을 뽑을 수 있는 유일한 영웅 지그문트가 이제 결국 노툰이라는 이제 칼을 이제 얻으면서 얘기가 시작됐고요. 근데 결국 보탄하고 이제 그 프레카 자기 부인과의 어떤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보탄이 처음은 이제 지그문트라는 영웅을 만들어서 그 반지를 찾아오는 임무를 맡기려고 그랬는데, 결국 자기 부인 때문에 이제 지그문트를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처해져 있고, 그 임무를 이제 브룬힐데한테 맡기는데, 이 브룬힐데가 이제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죠. 그리고 지그문트를 구하려 하다가 사실은 결국 자기 아버지 때문에 이제 실패를 하고 지그문트는 죽고, 지그문트와 지글린드 사이에 이제 그때 이제 지글린드가 지그프리트를 임신한 상태였었는데, 지글린드를 구출하면서 결국 아버지의 노염을 사죠. 그리고 바이산에 갇히게 되는데, 이제 사실 브룬힐드의 이런 노력은 사실 자기 아버지인 보탄의 생각하고 같은 거거든요. 자기가 원래 원했던 바를 브룬힐드가 했는데 사실 엄청난 징벌을 하지만 보탄이 이제 배려를 해서 그 주변에 불을 이렇게 감싸움으로 해갖고 영웅만 이제 그 통과할 수 있는 뭐 그런 형태의 장치를 합니다. 지그프리트의 탄생을 예고를 하고 이제 이 작품이 끝이 나죠. 그 다음에 이제 지그프리트가 태어나는데 이제 이미 그 태어남과 동시에 엄마인 이제 그 지글린드가 죽기 때문에 그 대장장이인 그 알베리의 동생이죠. 대장장이의 손에 의해서 양육이 됩니다. 결국 이제 밈에도 이제 속셈이 있었죠. 용으로 변한 파푸너를 죽이고 이제 반지를 획득하게 하는 그런 목적이었었는데, 결국 이제 그 지그프리트가 지 스스로 부러진 노통을 스스로 수리를 해가지고 이제 결국 파푸너를 죽이고 이제 반지를 차지하게 되는데, 파푸너가 이제 정보를 주죠. 미메가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그 미메를 결국 죽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파푸너를 죽이면서 얻은 이제 피로 인해서 얻은 어떤 능력이 이제 새들의 말을 이해하게 되는데, 이 새들의 인도에 의해 갖고 결국 브룬힐데를 잠에서 깨우게 하죠. 두려움 없는 영웅이 결국 된 거죠. 이게 이제 사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파리즈 파리의 주인공과 이 캐릭터가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브룬힐데는 사실 자기 이모기도 하고 고모기도 합니다. 지그프리트 입장에서는 우리 촌수로 본다면. 그러니까 브룬힐데가 이제 사랑을 하게 되죠. 이 브룬힐데는 이제 바랄라 신들의 성이 이제 멸망할 거라고 예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신들의 영혼에서 결국 이제 이 노른, 그러니까 에르다의 세 명의 자식이죠. 노른들이 신들의 멸망을 예고하는 게 이제 서막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지그프리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반지를 브룬힐데한테 사랑의 정표로 주고 이제 다시 이제 모험의 길로 떠났는데, 여기서 이제 인간 세계에서의 이제 기비웅족이 그 군터라는 이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왕을 만나는데, 거기서 이제 하겐의 전략으로 인해 갖고 약을 먹고 나서 어떤 브룬힐데의 모든 기억을 잊어버리게 되면서 기비웅족의 여성과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런 오해 때문에 이제 브룬힐데가 분노를 하고 그 하겐에게 지그프리드의 어떤 약점을 알려줍니다. 결국 그러니까 하겐의 손에 의해 갖고 지그프리드는 죽죠. 그러면서 이제 그 브룬힐데는 다시 이제 반지를 얻어서 그걸 이제 라인의 처녀한테 라인강으로 다시 되돌려주면서 뭐 사실 신들의 어떤 그 멸망이, 신들의 성이 이제 불타 없어지는, 그게 이제 이 대단원의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대략의 줄거리는 이랬었고,
세부적인 얘기는 제가 각각의 그 오페라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그 개론 설명은 끝냈고 내 작품의 상세 해설은 다음 시간부터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